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금정섭입니다. 오늘은 유소년 팔꿈치 손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팔꿈치의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서 견주관절, 어깨 팔꿈치 관절 및 상체 스포츠 손상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LG 트윈스 필드 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여러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구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입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시작을 하게 되고 최근 들어서 훈련 및 시합도 많아지고 그리고 레슨이나 다른 기타 관리하는 노력들이 증가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의 손상의 빈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까지 가는 케이스도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대개 유소년 야구 선수 중 7%에서 51% 정도가 어깨 및 팔꿈치 손상을 호소하고 또 그로 인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이런 박리성 골연골염이란 병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우리가 약자로 OCD라고 얘기를 하고 풀텀으로는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다이세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오스테오란 말이 뼈란 말이고 콘드로란 말이 연골이란 말이고 끝에 있는 ITS란 말은 염증이라는 의학 용어인데 이런 뼈와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다이세칸스 박리되거나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병증이 진행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팔꿈치의 일정 부분에서 연골과 뼈가 이렇게 박리돼서 벗겨지는 이런 양상의 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종합적으로는 연골과 뼈의 일부가 원래의 위치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떨어지느냐?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보통 공을 던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와인드업, 얼리 코킹, 레이트 코킹, 액셀레레이션, 디셀레레이션, 팔로우스루라는 대개는 크게 이렇게 6가지 단계를 이루고 있는 투구 동작을 가지고 공을 던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레이트 코킹, 어깨가 제껴지는 동작을 코킹이라고 하고 액셀레레이션, 가속기, 그 뒤에서 제껴진 어깨를 팔을 앞으로 가져오면서 가속화되는 시기를 가속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외반력이 팔꿈치에 많이 집중을 해서 안쪽 관절은 벌어지고 바깥쪽에 있는 관절은 압박이 심화가 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동작에서 팔꿈치가 안쪽에 있는 팔꿈치의 인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안쪽 관절이 가속기가 되면서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 가속기가 되면 안쪽으로 인한 인대가 정상적인 모양일 때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어야 되는데 공을 던지면서 안쪽에 있는 인대가 어느 순간 손상이 좀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은 워낙에 관절 자체를 잡고 있는 인대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 느슨한 관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안쪽 관절 공간 자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안쪽 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바깥쪽 관절은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충돌이 되게 되고 이런 식의 미세한 타박이나 충돌이 누적이 되게 되면 이 상완골의 아주 일부에서 연골이 떨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돼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다치거나 아니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서 투구가 잘 안 되거나 최근 들어서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붓거나 그래서 외래에 오시면은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박리성 골연골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서 이 팔꿈치의 아주 일부에서 정상적인 뼈의 색깔과 좀 달라진 부분을 확인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떨어진 뼈와 연골 조각이 그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병증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골이 계속 타박을 받거나 질이 안 좋아지고 일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저야 물론 이제 교과서나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논문을 보면서 증상을 알고 있지만 재미로 요즘 대세 챗 GPT에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최근에 있는 논문과 그리고 여러 교과서에 있는 증상들을 잘 나타내었고 저희가 이걸 한글로 변환해서 보니까 대개는 팔꿈치 관절의 통증 및 운동 후 심화 그리고 팔꿈치 자체가 붓고 아프다. 그리고 특히나 외측 관절면 주위에 압통이 있고 관절이 좀 불안정한 느낌 그리고 공을 던지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힘이 잘 안 들어간다 라는 소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운동 범위가 감소가 돼서 이제 펴거나 구부리고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운동 범위가 나오지 않고 굳어 있는 소견도 보이고요. 관절 운동 시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느낌, 그리고 안에서 이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김 현상, 그리고 퍽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치 불편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척골 측부인대 손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새끼손가락이나 손바닥의 저림감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이 박리성 골연골염은 뼈에 그냥 멍이 들고 이 연골이 약간 부어 있을 때는 1단계라 그래서 대개 보존적 치료나 좀 안정, 그러면서 추시 검사를 해가면서 아물어 가는 걸 확인하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짧게는 한 6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아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말끔해지기 전에는 복귀하는 걸 늦추고 기술 훈련하는 걸 멈추고 재활이나 보강 운동을 해가면서 안정을 하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2단계가 되면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분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리된 조각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3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분리된 조각 자체가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 있거나 다른 관절에 가서 껴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나 아주 초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나,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상태로 보이거나 이제 1, 2단계에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좋지 않고 병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적인 치료로서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뼈와 연골 조각이 떨어진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부위에다가 연골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술 중에 제일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결과가 제일 좋고 복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 연골이 결손된 부위 및 범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요. 범위가 좀 넓거나 연골이 좀 깊게 패여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골수세포 이식을 통한 연골 재생술 또는 자가 연골 이식술, 혹은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배양된 세포를 넣어주는 그런 연골세포 이식술 같은 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보통 진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나 아니면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수술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표시해서 안전한 방향의 수술 입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기타 표면 해부학을 표시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채취한 골수세포를 처리해서 거기서 이제 성장인자나 줄기세포만을 모아서 여기 특수한 그 폼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연골이 결손된 부분에 이식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골수세포 이식술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진행되는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3 투수고, 생각보다 이제 OCD가 좀 늦게 오긴 했죠. 중3이면 보통은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제일 많이 오게 되고, 심하면 이제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중3이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이제 OCD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는 연골이나 뼈가 좀 부어 있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1단계 스테이지 1 상태에서 와서 안정 및 재활을 하고 충분히 통증이 좋아져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해서 또 공을 던지고 운동하는 도중에 통증이 재발돼서 보존적 치료 및 재활을 계속 반복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검사를 추가로 해봤는데 점점 더 이렇게 골연골병변 OCD 상태가 악화돼서 결국에는 떨어진 조각이 아예 붙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관절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연골 조각이 내시경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는 이런 조각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골 조각이 떨어지면서 관절 안쪽에 관절막이 이제 염증 조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너플너플 보풀하기처럼 많이 일어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연골이 덮여있는 부분에서 들썩들썩거리면서 거의 떨어질 똥 말똥한 연골 조각이 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연골과 뼈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조직이 새로 생겨나면서 조직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제거를 해서 정상적인 뼈를 드러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강철 핀을 통해서 드릴링을 통해서 이렇게 뼈에다가 여러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세 천공술 내지는 이제 다발성 드릴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골수와 이 바깥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 있는 부위에 통로를 마련해주고 골수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와서 안착이 되면서 이제 연골이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범위가 크게 되면, 그리고 위치가 안 좋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골수세포 이식술 같은 걸 고려해서 지금처럼 결손된 부위에 이식을 해서 안착을 시켜놓고 치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한 걸 보면 수술 전 상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떨어져 있는 골연골 조직이 보였다면 수술하고 6개월이 돼서 우리가 MRI 찍어봤을 때 상당 부분 이렇게 연골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재생이 되고 모양도 좋아지고 염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증상도 좋아져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넓었을 때 그거를 메꾸기 위한 수술적인 치료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일 결과가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관절 내시경으로 제거 및 연골 재생술을 할 때가 제일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수술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OCD의 박리성 골연골염의 수술 결과는 어떤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헌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그 전에 얘기했던 관절 주변에 있는 불편감 대부분은 상당히 비율이 높고 퍼센티지가 높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노출된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개는 이렇게 한 80%에서 77%까지 복귀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수술은 운동 범위 및 전반적인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략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이나 문헌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팔꿈치 관절의 통증, 운동 후 심화되는 이런 통증들, 붓고 아픈 부분들, 그리고 불안정한 느낌,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관절 운동 시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느낌, 잠김 현상, 이렇게 수술 전에 있던 증상 자체가 수술하면 대부분 사주 내로 매우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운동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제거를 하고 연골 재생술을 해놓은 부분에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간의 재활 및 안정이 일단 권장이 되고, 재활하는 기간 동안 다른 어깨 부위나 골반이나 그리고 팔꿈치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관절 안정성을 도모하고 가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이런 인터벌 스로잉 프로그램, ITP라는 간헐적인 공 던지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별로 아주 낮은 단계의 캐치볼부터 롱토스, 피칭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ITP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고요. 복귀는 매우 편차가 많긴 하지만 짧으면 6개월, 아주 길면은 12개월까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안정되거나, 그러니까 연골이 재생되거나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하고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귀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긴 하지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복귀를 하게 되고요. 연골이 재생되는 속도나 통증이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개인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수술을 하거나 통증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85% 이상에서 이전의 수준이나 오히려 그 이상의 레벨로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 자체, 이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치료, 이미 생겼을 때 그걸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그 방법 자체도 대부분은 예후는 좋고 원래의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나, 연골 결손이 매우 큰 경우 그리고 좀 진행이 돼서 주위 관절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예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병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에 대한 상의를 전문가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나 어깨 수술을 할 때 상완신경총 마취라는 이런 부위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취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불필요한 반사 기능을 차단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데 최적의 상태를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상완신경총 마취, 영어로는 BP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취하는 과정은 이 척수로부터 뻗어나온 신경얼기인 상완신경총, 보통은 목이나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위,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로 지나가는데, 그 부위에 바늘을 사용해서 저희 마취과 원장님께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마취약을 투여해서 한 10에서 15분 동안 이제 마취를 하게 되고요. 대개는 한 5분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그렇게 해서 한쪽 팔에 부위 마취가 돼서 감각이 없어지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거부감 없이 편하게 통증 없이 있을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리고요. 마취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피나 각막 손상, 혈종 염증, 폐 손상, 주위 혈관 및 신경, 근육 손상, 경련, 심장마비, 뭐 교과서상에서는 여러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날 확률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껏 뭐 굉장히 오랫동안 프랙티스를 해온 경험상 이런 이제 마취 합병증을 경험해보진 아직 못했고요. 그만큼 이제 아주 드문 합병증이라는 말이 되겠고, 간혹 이렇게 마취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전신 마취나 마스크식 전신 마취로 마취를 전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도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마취과 원장님께서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략적인 부위 마취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이제 최소 피부 절개 한 3mm에서 5m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고 손상 부위를 카메라로 확인해 가면서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정리해 줄 부분은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재생술을 할 부분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할 때는 항상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되는 게 당연한 거게 되겠고, 수술 회복 과정에서 염증, 감염, 상처 치유 지연, 출혈, 혈관 손상, 추가적으로 피부 손상, 골절, 혈압, 쇼크, 신경 손상, 관절의 강진, 통증, 운동 제한, 뭐 추가적인 항생제나 약물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대개는 이런 감염이나 상처 치유 지연, 출혈, 혈관 손상, 신경 손상, 쇼크 이런 이제 심각한 합병증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매우 안전한 치료, 안전한 수술이고, 수술의 범위가 한 관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많이 따르진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수들 같은 경우에 관절의 강직, 통증, 운동 제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범위의 고정을 하면서 수술 부위를 보호하긴 하지만 굉장히 일찍부터 재활을 시작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면서 단계별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뭐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무릅쓰면서 계속 공을 던지거나 이제 기존에 하던 운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상의를 하고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 주면서 복귀를 했을 때 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